이제는 북한이 미국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굴 대통령이 한 말을 계속 우리 국민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데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 얘기 더굴 대통령이 하면서 핵무기를 가졌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속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 세계 핵을 통제하는 나라예요. 자기들 NPT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못 갖게 하는 거잖아요. 한미동맹 있는데 야 내가 지금 핵무기 못 갖게 하는데 네가 가지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계속 핵무장하자는 얘기가 거의 70번 육박하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난감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핵무장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중에서 부가티라는 슈퍼카 들어보셨죠? 거기서 만드는 누아르라는 승용차가 있는데 150억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루아르는 시속 한 400km를 달릴 수 있는데 이 차는 시속 최대 64km. 연비는 리터당 3km 정도 간다니까 뭐 기름 먹는 하마인데 대당 200억 원 정도에 팔립니다. 호주에 한번 수출하면 3조 원씩 파는 차. 하나가 만든 장갑차 레드백이라는 기종인데요.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 K방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문근식 특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TV에서 많이 뵀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랫동안 잠수함 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해군 생활 32년 중에 한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다. 잠수함 탄 건 아니고요. 10년 정도. 타시기도 하고요. 네, 타기도 했고. 장교로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네. 이제 잠수함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때는 잠수함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수함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걸 잘 하면은 그때 출세가도로 달리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네. 대잠수함 과정. 근데 갔는데 공교롭게 돌아올 때쯤에서 한국에서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사오는 계획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 그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독일로 한번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수함 잡으러 갔는데 잠수함을 타게 됐어요. 적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일거양득. 잠수함을 잡으러 갔다는 게 네. 어떤 말씀이세요? 잠수함 잡는 연습을 하러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네. 미국에 네. 그거를 와서 잠수함 잡는 훈련을 계속 전문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독일로 가서 잠수함을 사와라 하니까 이제 잠수함 타는 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32년 중에 한 10년 정도는 수상 전투함을 탔고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에서 계속 종사하려고 했는데 명예의거 넌 잠수함으로 가. 그래 그때부터는 뭐 한 22년 정도를 잠수함 분야를 사업도 하고 그냥 잠수함 사오는 사업, 잠수함 타고 나가서 훈련하고 경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잠수함이라는 건 징크스가 있어요. 거기 한번 발을 대더니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가지고 전역하고도 계속 잠수함 때문에 글도 쓰고 네. 신문 방송에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수함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지금 뭐 21척 있어요. 교수님 이쪽으로 마이크 앞으로. 네. 21척. 네. 그게 또 뭐 급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LA급, 그렇죠. 무슨 급. 1200톤짜리 9척. 그다음에 1800톤짜리 9척. 이 잠수함들은 독일로부터 머터리얼 패키지라고 하죠.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의 하나오션하고 현대중업 교호로 네.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조립 생산. 그게 이제 18척이 있고 그다음에 그 18척을 이제 이 생산하고 수리하고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독자적인 거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올 거야? 네. 이제는 만들어내서 해가지고 3,000톤급을 만들었어요. 이 잠수함이 정말 명품 잠수함. 어디서요? 대우해양조선인가요?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에서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잠수함이 독일이 이제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예요. 뭐 18개국에 한 170여 척을 만들어서 유보트의 나라죠. 네, 유보트의 나라. 그런데 그 기술을 총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 우리의 기술을 녹여들여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독일을 능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네. 3,000톤급 잠수함이면 굉장히 큰 겁니까?
제가 타던 거는 1,200톤짜리예요. 네. 그러면 뭐 이제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방산 시장에서는 좀 좀 작은 좀 편이에요. 컴팩트한 그러면. 편인데 지금 그때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좁은데. 근데 지금 후배들은 아주 럭셔리한 거의 호텔급이고 거기에 단체특급이면 비하면 몇 명이나 탑니까? 인원 한 5, 60명 타요. 네. 60명. 영화처럼 늘 물속에 잠겨 있지는 않죠. 훈련 때만 들어갑니까? 뭐 어느 정도? 잠수함은 원래 물에 잠기는 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두를 출항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최소한 4, 50m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이빙을 한다고. 들어갈 때는 이제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천해에서는 다이빙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해까지 갈 때는 수상함하고 똑같아요. 그냥 수상항해 하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잠수함은 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속에 있을 때는 모든 수상항에 있을 때 모든 정보를 다 총망라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위치도 마지막에 업데이트하고 GPS로 그때부터는 물속에서는 이제 관성항해 장비하는 거예요. 비행기 같이 그냥 딱 맞춰가지고 그다음 나가기 전에는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위험물 해도에 있는 거 뭐 해저 지형까지 다 판단에 기점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피해 나가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귀로 가는 귀로 듣고 모든 작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격할 때는 전망기공 올라와서 확인하고 네. 쏘고.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작전 유행에 따라서 틀린데 그거는 뭐 통상 맥시멈 한 60일 정도 작전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뭐 그 정도 그건 전시의 목표니까 그거는 뭐 작전 유행에 따라 틀려요. 예. 핵 잠수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핵 추진 잠수함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뭐 IAEA나 미국의 뭐 여러 이 사실 방산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나 외교의 영역이죠.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확보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은 비싸다. 그다음에 그 원자로를 차용하기 때문에 방사능에 노출될 염려가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IAEA, NPT 그다음에 뭐 그런데 다 통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쟤들이 뭐 핵잠수함 만든다고 우라늄을 가져갔는데 저것 좀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서치를 하는 감독을 하는 감독.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기라 이거죠. 그러나 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뭐 원자력 잠수함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두 가지 핵추진 잠수함은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적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잠수함. 이걸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갖고 싶어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제 2차 대전까지 대서양 전투하고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잠수함 승조원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네. 그 승조원들이 야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 달라. 올라가면 죽어요. 응? 항공기하고 그 수상함 기술이 훨씬 앞서갔어요. 잠수함 기술보다.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가면은 그 항공기 공격받아 가지고 이 격침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연하다시피 한 게 이제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그야말로 물속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속력으로 갈 수 있는 잠수함 만들어 달라. 이래 했는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계속 경쟁하다가 그걸 만들려고 그러다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1954년도에 노틸러스라는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 배 탄 함장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에드워드 비치라는 미국의 잠수함 함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2차 대전 말까지 미국의 그 디젤 잠수함 함장했어요. 네. 함장하고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54년대 첫 잠수함 이제 개발해서 원자력 잠수함 트리톤 함장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은 원자력 잠수함도 타고 디젤 잠수함도 타고. 그러니까 완전히 디젤 잠수함은 시쳇말로 옛날 스페인들 뭐 검으로 싸우는 원탁의 기사들 얘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핵잠수함에는 이제 핵무기까지 싣고 다니는 엄청난 위력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잠수함이다. 원래 잠수함은 가잠함이었어. 가능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디젤 잠수함은. 근데 이거는 그냥 물속에서 원하는 대로 있어야 되니까 진짜 잠수함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워낙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속도, 그다음에 사망 지속 능력,
그다음에 뭐 무기 싣고 다니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은 원자력 잠수함에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지금 전 세계의 핵전쟁 억제하고 선봉했다고 봐야 돼. 그런 잠수함을 갖고자 하나 지금 그런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5, 60배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김정은이 돌아다니면서 핵잠수함 만들어라. 핵잠수함 빨리 안 만들어? 또 그러면은 기존에 디젤 잠수함 있잖아. 그 20척 있잖아. 그거 개조해. 그래 한 10m 정도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SLBM도 개발했는데 왜 지금 배 못 실는 거야? 해가지고 작년 9월 6일 날 진수시켰잖아요. 그게 김근호 감회예요. 그런 북한은 그 SLBM을 만들어서 잠수함에 집어넣고 핵잠수함 뭐 그저께 2월 달에는 김정일 때 핵잠수함 건조는 공장 갔어요. 공장 가가지고 현장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튼 우리는 기술은 지금 많이 확보됐어요. 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거기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우라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IAEA에다 이제 군함 만들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신고하는 것들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그렇게 계속 그 핵무기 만들고 핵잠수함 만들어서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야, 우리는 지금 뭐 돈은 많이 주는데 너희들 왜 자꾸 끌려다니냐.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이제 통일연구원에 그 여론조사했는데 75.2%가 핵잠수함 가져야 된다. 지금 저한테 물어본 것도 지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왔는지. 네. 근데 핵이라는 게 또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 있어서 여기가 또 이만큼 가져오면 또 여기가 또 이만큼 더 늘리고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우리 K방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 자주포. 네. 그 다음에 우리 K2 전차. 여전히 이제 이 분야가 가장 핵심 품목인 거죠. 지금 BTS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네. 지금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설명해 주시면. 네, K9 자주포 같은 거는 전 세계 시장의 50% 60%를 장악한 거예요. 이런 무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집요하게 이제 개발하고 뭐 우리는 그 미국에서 기술을 처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인도 받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하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장악하고 있고 K2 전차 같은 경우도 독일이 전차군단 그러잖아요. 전차군단. 그래서 제일 앞서갔는데 네. 그 네오파르드 전차하고 거의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싸단 말이죠. 나토 같은 경우는 나토 국가들은 나토를 결성함과 동시에 거기 들어간과 동시에 거의 그 국방비를 줄일 수 있어요. 나토 분담금만 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생산 라인 유지하는 거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대량 생산. 그럼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그것이 때로는 짜증이 났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아무튼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FA-50 공격기 네. 이런 것들은 뭐 폴란드에서도 FA-50 공격기도 지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서 살려고 하고 있고 K9 자주포 같은 게 지금 10개국 정도 수출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루마니아까지 이제 포함됐고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통상 얘기할 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거 썰물에 대비해야 돼.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폴란드가 우리의 그 방위 산업의 홍보대사 역할을 잘 해줬어요. 우리 네. 폴란드가 잘 해줘야 돼. 그래서 폴란드에 우리 원하는 걸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서 현지 생산도 좀 도와주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산된 건 유럽 시장을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유럽을 자꾸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야 우리 자금률 좀 높이자. 왜 자꾸 한국 거 사오냐. 20%에서 50%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를 막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유럽 시장을 자극하는데 우리는 우리 오래 가지 못해요. 원래 이 전쟁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멈췄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지할 거냐 이런 거는 시장을 다변화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중동 뭐 이런 데는 항상 중동도 화약고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하고 잘 호흡이 맞아야 돼요. 정부는 그런 걸 이제 G2G로 해서 다 연결해주고 그거 가서 도와줄 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우리 한국이. 그 가서 교육시키고 이런 걸 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설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역할에서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선호합니다. 굉장히.
어느 날 아침 정말 강해져서 글로벌했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무기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네. 결정적 계기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아직은 5번째는 안 되고 네. 한 9위 정도. 9위 이제 정도. 우리가 네. 2027년까지 5대 방산 수출국에 들어가자. 네. 이게 목표예요, 목표. 네. 그 규모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그렇죠. 수출액 네, 기준이겠죠. 네, 수출액 기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인 뭐 계기가 된 네, 거죠. 네, 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특수가 생긴 거죠. 원래 네. 뭐 2차 대전까지 보면은 그 옆 나라가 통상적으로 이익을 봤단 말이죠. 유럽은 미국이 이제 무기 팔아서 6.25 전쟁 때는 일본이 또 일본이요. 똑똑한. 근데 우리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폴란드가 우리한테 한 거는 폴란드의 그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 가지고 폴란드는 2번이나 그 독일한테 길을 내줬잖아요. 그 뭐 러시아 소련 침공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독일 걸 좀 전수 받으려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또 폴란드 사람들 일면 얕잡아 보는 경향도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미국 거 독일 것도 비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하다 보니까는 한국 거는 성능은 거의 유사한데 가격이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계속 와서 뭐 점검해 보니까 뭐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K2 전차 같은 경우는 3개월을 당겨서 3개월. 원래 무기는 가격, 그 다음에 성능, 납기 이 3가지가 잘 돼야 판매가 잘 돼요. 가격이 싸야 되고 성능은 뭐 다 비교를 하니까 다 사격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납기, 델리버리 타임인데 이거는 원하는 시기에 탁탁 갖다 주는데 거의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랬는데 몇 개월 늦는 게 다반사예요. 늦는 게. 네. 그런데 우리는 K2 전차를 지난번에 폴란드 대통령이 영접했잖아요. 영접 나와가지고 3개월을 먼저 배달한 거예요. K2 전차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럽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이 견제를 한다는 건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프랑스만 해도 나팔 전투기인가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그 군수 강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팔은 뭐 미국의 전투기하고 견줄 수 있는 CF-15하고 견줄 수 있는 정도로 한데 그 전투기도 지금 우리가 이제 KF-21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뭐 미사일 시험 뭐 다 초음속 돌파하는 거 이거 다 시험했어요.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견제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숨길 건 숨기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KF-21 같은 경우도 아마 뭐 4.5 세대 전투기라고 하잖아요. 네. 뭐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앞으로 시장을 굉장히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FA-50이 먼저 가서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KF-21은 이제 전투기고요. FA-50은 그 경공격기라고 하죠. 무장이 조금 약하죠. 네. 크기도 작고. 당연히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렇죠. 가격도 저렴하고 네. FA-50 같은 처음에 예전에 훈련기 판다고 만들 때 사이에서 그게 그렇게 발전한 거죠. 그게 이제 FA-50이 T-50의 이제 이 파생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나중에. 그 거의 다 T-50 기술이 베이스가 됐어요. 우리 전투기. FA는 그러니까 전투기니까 F가 붙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관리하고 뭐 그것도 역시 MRO라고 합니까? 이 부분도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관리해주고. MRO라는 건 메인터넌스 유지, 리페어, 보수, 뭐 수리,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운영 이렇게 하는데 일단 무기를 팔면은 뭐 몇 대 팔았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한 대를 팔면은 예를 들어 잠수함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왔어요. 이 잠수함 30년 전에 사왔는데 그 부속품을 지금도 독일에서 공급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뭐 6대4 또는 7대3 파는 무기가 3이나 4 되고 그다음에 후속 군소 지원 MR로 거기에 포함되는 게 MR로요. 뭐 부속품도 줘야 되고 가서 수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6 내지 7이란 말이죠. 30년 정도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MR로 시장이 요즘 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느냐?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냉전 소련하고 그 다투다가 막
이제 와해됐잖아요. 소련이 와해되면서 이제 그게 경쟁이 끝나니까 미국도 이제 그 군수 공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태해졌어요. 적이 없으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존스법이라는 거를 적용해 가지고 뭐 외부를 차단한 거죠.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데 결국에 그것들은 발목을 잡아 가지고 요즘에는 그 군함 생산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네. 보수도 제대로 못 한대.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뭐 항공모함도 있고 핵잠수함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기술은 탑을 찍었는데 그걸 유지 보수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들 경쟁 상황이 없으니까 경쟁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 함정 수리할 MR로 능력도 없다 그래가지고 막 지난 2월달에 델트로 해군상 장관이 와가지고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다 봤어요. 보고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정말 대단한 능력이구나. 그 선박 건조 공정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딱 모니터링 해가지고 언제 대리버에 들 것이며 후속은 어떻게 될 거 이런 거까지 다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이제 브리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또 IT 강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술이 정말 자기들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MR로 시장이 뭐 미국에는 지금 한 군함이 한 370여 척 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 있는 세력이 가장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세력이 고장 나면은 본토 가서 수리하면은 전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는 지금 일본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네. 부산항에 네. 진해항에 이렇게 서비스 태평양 함대 서비스 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하고 지금 하나오션에서 그 자격증을 받아야 MSRA라고 받아야 돼요. 미국에. 네, 그러겠죠. 그런데 와서 이제 점검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자격이 있네 이렇게 판단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그 함정을 필요하다 가지고 지금 있는 함정들의 연 2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MR로 그 시장이. 예. 네. 그래서 뭐 일부는 일부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인데 우리도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미국의 그 선박 시장을 들어가려면 벽이 높아요. 자격증도 있어야죠. 그다음 존스법에 의해서 또 제재를 받죠. 네.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배는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화하고 하나오션에서 지난번에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 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스탈 조선소는 호주에 있으면서 베트남하고 필리핀에도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샌디에고 알라바마에 공장이 있다고. 근데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뭐 그 회사를 사버리면 좋잖아요. 그래 한 9천억 정도 이제 오퍼를 했는데 호주에서 상당히 좀 배짱을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면 듣기로는 야 어떻게 말이야 거의 완전한 앵글로 색슨족이래요 그 회장이. 그래가지고 감정도 좀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유색인종한테 옮기냐 그래가지고 계속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한화에서 일단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한화가 또 물밑 작전을 잘했던 것 같아. 또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또 샀어요 최근에. 그거는 1억 불 주고 샀는데 그게 옛날에 해군 조선소였단 말이에요. 해군 조선소인데 그걸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함정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미 현대에서도 자격증을 땄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MR로 시장 들어가려고. 그래서 양사가 선의의 경쟁을 외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미국에서 자격증이 딱 인정받고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면은 이거죠, 이거. 그러면은 시장도 확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잠수함 한 척이면 1조 5천억 정도 네. 캐나다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수출하고 1조 5천억 정도 드는데 그거는 뭐 거의 탱크로 하면 한 400여 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배는 덩치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잠수함이 인기가 지금 짱이에요. 그야말로. 왜냐면은 독일의 잠수함의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살려고 한다는 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나 그 하나오션에서 호위함도 수출하고 호위함. 지난번에 지난달인가 현대에서는 페루에 호위함 상륙함 해가지고 한 6,400억 정도 계약을 한 거 알고 있고
그다음 필리핀에도 뭐 원해 경비함,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또 11척 호위함 살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경쟁에 뛰어들면은 군함 시장에서 또 상당한 개가를 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거기 그렇죠. 제가 군수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무기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 2010년 정도 그때는 네. 우리 조선이 거의 그냥 최고 날렸잖아요. 네. 그때는 뭐 1, 2, 3위가 거의 한국이었잖아요. 뭐 현대, 뭐 삼성, 대우. 네. 근데 그러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게 중국의 물량 공세에 좀 밀리고 있죠.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죠. 거기는. 그리고 자기 내부에서 경쟁하니까 뭐 기술 혁신도 별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좀 그런 야말로 능력을 빌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건조도 맡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술 수준이 탑이고, 그다음에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블루오션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우리 전투기나 뭐 자주포나 전차 이쪽 말고 저기 뭐 저 구축함이나 이런 잠수함 쪽에서도 엄청난 경쟁력 뭐 기대할 수 있겠군요. 미국의 수출은 잘 안 되죠. 미국이란 나라가 뭐 물론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나 어마어마한 군사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진짜 시장이 우리가 제일 제대로 크고, 팔려면? 그다음에 네. 이 미국은 1년 내내 전쟁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바로 적응하고 다시 고치고 피드백이 헐리우드가 잘 되는 나라가 가장 잘 되는 미국인데 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술이라는 걸 탑을 찍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으니까 그 인력 시설 유지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시장이고 그다음 미국에서 검증을 하면 잘 팔려요 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F-35 같은 전투기를 우리 사왔잖아요. 사오면서 절충교육이라고 우리가 뭐 몇 대 사주면 너희 뭐 사줄래? 뭐 우리 것도 좀 해줘라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포탄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완제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림팩 훈련 올해 림팩 네. 훈련에서 LIG의 그 비공이라는 그 2.75인치 라켓 시험을 했어요.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번엔 거의 그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는 전 세계가 공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미 상호 군수 조달 협정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방산 시장에서 FTA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아직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런 장비 이런 미사일 같은 것들이 인정을 받아버리면은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뭐 중국 다음에 무역 흑자 국가인데요. 전 세계 한 교역 좀 하는 나라 10개 나라 중에 중국만큼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가 없고 그 중국한테까지 흑자를 내는 나라가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무기만 보면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미국한테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력만 된다면 우리가 이제 70여 년 미국하고 맹방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상호 협력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기술 베이스가 네. 미국하고 독일 기술을 많이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산 성장 모델은 사실상 이스라엘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해가지고 첨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중국에는 과거에는 대공산권 수출 통제 코콤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 계속 통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많이 와해가 됐어요. 그리고 거의 뭐 교류를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뭐 공산권 동유럽에도 수출하고 있고 뭐 우리는 수출을 안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굉장히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이제 무기 개발하면서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로열티도 내야 되고 뭐 수출하려면 허가도 받아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는데 아마 뭐 그동안은 중국도 방산 수출은 잘 안 했어요. 자기들 충당이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제 잠수함도 우리하고 경쟁해가고 이겼단 말이죠. 태국에.
뭐 두 척 살 테니 한 척 더 주겠다 하면 덤핑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물량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중국도 이렇게 수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대 시장을 놓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30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 30년 전에 저 군생활할 때 M16 샀거든요. 그럼 미국이 만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M1 소총 시대예요. 제가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너무 멀리 가는데. 네. 네.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훈련 받는데 그게 막 그게 4.4kg인가 그래. 4.4kg. 네. 그거 엄청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구보하려면은. 근데 1학년 이제 특별훈련 받을 때는 M1으로 했어요. M1 소총 4.4kg. 그런데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까는 M16 나왔어요. M16. 그게 2.9kg더라고. 네. 그거 들으니까 이미 껌이에요, 껌 이거. 응? 그거 가벼워서. 그래서 그건 다 미국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산 수출 시작할 때 M1 소총의 탄약을 이제 필리핀에 수출한 게 처음이었어요. 아, 우리 방산 중에 탄약. 그게 그런 말 있었잖아요. 왜 70년대 월남전에 우리가 이제 정말 젊은 병사들의 피로 그 소총은 미군한테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렇죠. 많이 받았죠. 탄약은 안 줬다면서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개발해서 처음 수출한 게 우리가 탄약이에요. 수출했어요. 탄약. 예. 필리핀에. 예. 그게 첫 방산이에요, 수출. 저희가. 아, 지금 저희 장병들은 뭐 씁니까? 혹시 아세요? 지금은 저도 하도 숫자가 K1, K2 당연히 국산 국산이죠. 소총을 쓰겠군요. 연발 사격도 되고 뭐 자동이 요즘은 저는 아마 작동도 못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복잡해서 기능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무기 수출 200억 불 노리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뭐 2, 30조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22년이 이제 우리 방산 수출의 탑을 찍었는데 그게 173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1조 정도 되는데 그 다음 해에는 200억 불 수출하자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23년이죠. 작년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는 135억 불 정도밖에 달성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이 주문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무기를 수출할 때는 우리보다 좀 중소 개발 도상국 이런 데 수출할 때는 우리가 돈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고 그거로 이제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폴란드에서 너무 많은 무기를 사가니까 우리가 빌려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수출입은행 그 자본 한도가 15조였어요. 15조. 근데 거기서 40%까지 특정 국가에 주게 됐는데 그 오버돼 버린 거 봐. 그래가지고 막 작년에 급하게 뭐 5대 은행 해가지고 또 기금을 만들어서 충당하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수출 금융 지원이 못 따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소매상하다가 도매상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0억 달성 못했죠. 근데 그 올해는 이제 아마 그 누적됐던 게 올해는 아마 되리라. 그리고 이제 수출은행 법도 바꿨어요. 그래서 25조까지 하고 근데 이제 그 자본 한도액 뭐 40%냐 이런 것들 좀 수정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개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수출이 이렇게 물밀듯이 올 때 거기에 맞춰 수출을 해야 돼. 그 규정도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랑 그 전투기 같이 개발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저 수조원 안 갖고 있어가지고 늘 5천억 뗐잖아요. 5천억 뗐다고 와요. 깎아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잠수함 3척을 수출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3척을 또 수출해서 계약까지 했어요. 네. 근데 계약 발효를 안 했어요. 그 결국에는 그 계약까지 할 정도면 우리가 선지급금 지불을 해가지고 다 무기 계약, 장비 계약하거든. 근데 그 손해난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항공기까지 KF-21 뭐 해가지고 공동개발한다고. 공동개발 하자고 해놓고 돈을 못 내겠다 해가지고 뭐 현물 가져가라 뭐 이런 수를 쓰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5천을 깎아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우리가 소련에 이제 30억 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분기되는 바람에 소련 분기되는 바람에 돈을 못 받아가지고 현물을 받았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네, 그리고 까모프 헬기도 받고 뭐 T-80 전차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거예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돈 많이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현지 생산도 하고 같이 공동 참여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끈을 놓지 않으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돈 뗄 수 있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바뀔 수 있잖아요.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가 정말 많이 사줬잖아요. 많이 그 뒤로 사줬죠, 이제 많이. 동유럽 루마니아나 네, 이런 네, 데서도 우리 전 찾아갔던가요? 네. 이제 우리 정책 자금 빌려주고 그죠? 물론 그 나라 정부가 보증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무기 살 돈을 우리 금융이 빌려주는 그렇죠. 네. 그런 시스템이라 네, 네. 사실 근데 그 나라들이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동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신흥국들이잖아요. 여차하면 경제가 좀 휘청휘청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네, 걱정은 보험이나 뭐 이런 거 제도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돈 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라는 게 특히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우리 기종을 수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해서 그 비슷한 그 기종을 수입해야 훨씬 효율 있는 어떤 군수 운영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기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요. 돈은 2배, 3배로 그러니까요. 들고 네. 교육 훈련도 별도로 해야 되고 생산 시설도 여러 가지로 가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 좋은 걸 수출하면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술도 조금씩 줘야 돼. 조금씩. 많이 주면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08년, 7년 이때 이제 독일하고 잠수함 6척을 원자재를 사는 계약을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정부하고 기업하고 궁짝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5대 기술을 달라. 뭐 수평 발사관부터 시작해서 뭐그 소나 체계 뭐 이런 걸 기술을 네. 달라. 우리는 많이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뭐 3조 가까이 사니까. 네. 근데 협상하다가 독일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요. 이거 정부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뻥이야 그게. 정부에서 안 된대. 협상력을 높이는 거. 그런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약간씩 주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그냥 다 줘버리면은 우리가 장사 안 되니까. 네, 참 시장도 넓혀야 하지만 또 우리 무기를 주로 사가는 나라들이 신흥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도 빌려줘야 되는 같은 맥락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박사님도 효율성이 좋다, 경쟁국가의 기술은 비슷하고 저렴하다. 반대로 그러니까 하이엔드에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들은 우리가 아직 못 만들거나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새로운 면을 봤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건 이라크 전쟁 때 거의 막 전자전 먼저 가서 전자전으로 완전 마비시키고 적의 이제 레이더 시설을 마비시키고 그다음 미사일로 해상에서 공중에서 완전히 타격하고 마지막에 이제 육군들이 가서 청소하면서 정리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번엔 다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뭐 탱크도 사용되고 무인기도 사용되고 뭐 그야말로 육탄전도 있고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거는 역시 돈이 없으면은 지지부진해요. 사실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받았고 전쟁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는 22위로 평가받았다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아 지금 순위가 올라갔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금세 끝날 줄 알았죠. 그건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거의 다 소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포탄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만지작 했단 말이죠. 뭐 쓸까 말까. 근데 아무튼 첨단 무기는 사용 안 되고 이번에도 그 정보를 그 민간 이성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인공위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고가의 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하고 뭐 첨단 무기하고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되는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뭐 러시아 세계 유위니까 금세 끝날 거야. 뭐 미사일 전 완전 해가지고 금세 끝날 거야 했는데 그게 이제 예측이 빗나갔죠. 교수님 보시기에 만약에 첨단 무기, 정말 하이엔드급 무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업종, 어떤 무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네. 무기도 무기지만 사이버전에 이 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싸움 안 하고도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다 뭐 이스라엘에서 이란 그 원자로를 가동을 중단시키잖아요. 사이버전으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전 능력, 그다음에 뭐 핵포탄은 아니지만 전자기탄으로 터뜨리면 공중에 터뜨리면 전자시설 마비되는 거단 말이죠. 사람은 안 다치고 그런 분야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고 그런 좀 우리가 기술력이 있잖아요. 지금 있죠. 네, 우리가 전장 기술도 좋고 그런 것들을 반도체 이제 기술 갖고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지, 은밀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는 지금 뭐 우리한테 무기를 사러 자꾸 바이어들이 생긴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판단해가지고 한국의 능력 우리보다 더 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드론은 많이 밀리죠. 드론은 앞으로 한 10년 후에 전쟁할 때 전투기 쓰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죠. 유무인 네. 복합 체계. 항공기도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기였잖아요. 레이더에 콩마르게 네. 잡히니까 뭐 그런데 6세대 전투기 정도 되면은 이제 그보다 5세대 전투기 제일 유명한 게 랩탑, 미국이 F-22, F-35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건 스텔스기니까 그 이후 것들은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는 거예요. 한 항공기는 사람이 타고 다른 항공기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무인기들을. 이런 체계로 이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수상함 또 잠수정도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 인구 절벽에 이제 노출이 됐잖아요. 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요. 우리 해군도 우리 군도 지금 인구가 엄청 줄어가지고 이제 무인 체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트렌드.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태평양제에서 패권 전쟁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한국마음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인원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한국마음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미사일로 뭐 등펑 미사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국마음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고가의 항공모함이 미사일을 당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항공모함 먼 뒤로 빠지고 그 중간 맨 앞에는 무인 함정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바뀌고 있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 경계 시스템, 디메이지 경계 시스템도 거의 무인으로 다 하였잖아요. 그런 같이 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인기가 맹활약했어요. 무인기가 맹활약 해가지고 거의 저 우크라이나의 드론 때문에 러시아 저 전차들이 거의 긴장하고 기동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게 값싼 그냥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 터키 이제 바이락타르 그 무인기가 완전 빅히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터키가 좀 많이 발달돼 있고 중국도 무인기가 발달됐어요. 중국이야 뭐 드론 기술이야. 우리는 좀 처지는 편이에요. 우리는 후발주자라고. 네. 우리는 이제 작년인가 그 북한 무인기 5대가 아주 서울 상공을 뒤지고 그 이후로 뭐 드론 뭐 차단 만들고 뭐 전투 사령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는 좀 처진 편이에요. 우리의 이제 군사력 건설은 거의 다 대북 우위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북한하고 경쟁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쭉 보면은 그런 무인기 돈이 적게 드는 분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전략을 많이 수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F-35도 사고 KF-21도 직접 만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 전투기 산업은 어떻게 재편하겠다는 게 이제 공군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KF-21을 만들면서 국산화율을 65%로 시작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난도 기술, 핵심 기술들은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건 뭐 계속 미국한테 이제 빌려와야 되는데 아무튼 뭐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거는 전투기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걸 찾았어요. 그거를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차다가 네. 조달을 하는 거죠. 근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엔진은 개발 안 하고 프랑스에서 주로 사고 그래서 이 엔진 분야를 이제 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엔진도 우리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산화를 높이고 있다 하는데 그건 좀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다. 군함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군함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우리는 호위함이에요. 호위함. 네. FF.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영국에 군수지원함도 팔고 뉴질랜드에도 군수지원함 팔고 그랬는데 호위함은 구축함보다는 좀 작은. 호위함 구축함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네. 뭐 기능은 거의 뭐 비슷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는 큰 호위함이나 뭐 그다음 구축함 이런 걸 살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원해 경비함 좀 작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동남아 시장에서는 히트를 치지 않을까. 원해 경비함 뭐 그런 것들이 히트를 칠 것 같고 그다음 잠수함도 이제 캐나다나 폴란드나 이런 데 팔게 되면은 여기저기서도 주문하겠죠. 그 세종대함은 이지스함 같은 거 그거는 뭐예요? 이지스함은 그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하면은 세계에서 5번째 미국, 일본, 우리, 스페인, 노르웨이 이 정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구축함 중에서 현존하는 구축함이 쫓아내다 그런 거예요. 쫓아내다. 옛날에 어리를 싣고 다녔어요. 어리를 싣고 다니면서 적을 이제 공격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전투함의 표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축함 하면은 이지스 구축함은 세계에서 현존한 구축함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배다. 네. 이거는 완전히 자동. 이지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그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방패란 말, 방패. 그래서 신의 방패 그 역할. 근데 이제 이지스 구축함은 싸움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체 방어를 잘해. 자체 방어.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나 미사일이 공격 오면은 3중 방어를 3중. 뭐 120km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120km에서는 SM2가 먼저 가서 공격하고 10km대에서는 램이라는 미사일이 공격하고 5km대에서는 이제 그 골키퍼라고 이 네덜란드제가 있어요. 네. 뭐 램하고 그다음에 SM2는 미국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전투 체계가 함정의 둔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동이냐 반자동이냐 뭐 수동이냐 모두를 놔요. 전쟁 위협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할 때 뭐 우리가 그 원산 앞바다 간다 그러면 뭐 자동으로 두면은 그 항공기나 미사일 달라면 자동적으로 나가요. 자동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훈련을 잘 못해가지고 한때는 뭐 기록에 하면은 너무 자동으로 도니까 날아가는 비둘기도 맞힌다. 비둘기.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함장이 어느 정도 판단하면서 그거 잘못하면 5인 사격하니까 네. 그럴 정도로 전투 체계가 뛰어나요. 거기에 핵심은 A사 레이더, 유상 배열 레이더. 옛날에 레이더가 삥삥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는 쪽은 잡히는데 뒤에는 안 잡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없앤 게 유상 배열이에요. 그래서 전방위를 동시에 이 주사부를 굉장히 많이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360도 다 잡아내는 그 유상배열 레이더. 그게 A사 레이더라고, A사. 근데 우리 기술입니까? 그게 이제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에서 사왔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걸 이제 거의 이제 녹아냈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KDDX 있잖아요. 그런 거, A사 레이더도 우리 개발했어요. 그래 뭐 국가인 주도로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KDDX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만드는데 이 이지스 구축함의 장점이 일단 3중 방어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대공 방어를. 그다음에 뭐 소나 그 탐지 이 능력도 엄청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 레이더가 1000km 정도에 있는 표적을 잡아내요. 1000km.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거리죠. 그리고 이제 뭐 500km 있는 거를 100개 정도를 이렇게 1000개 정도를 동시에 잡아내는 이런 능력. 그다음에 20개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5번째 만들었는데 미국이 그걸 알아요. 미국은 비싸요, 우리보다. 선박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인건비가 비싸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억 하면 걔들은 3000억, 4000억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한국 같은 데는 정말 싼데. 그래서 막 자꾸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알죠. 싼 가격인데 자기들 구축하면 그거 비싸거든. 능력이.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의 능력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3파전으로 보면 돼요. 3파전. 그리고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52D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뭐 15,000도짜리도 만들고 그래요. 구축함. 근데 거기는 일단 기술은 좀 많이 떨어지고 우리보다. 그러나 양산.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네. 굉장히 양산해가지고 수적 우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의 이미 방사는, 갔어요. 네, 일본의 방사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에 의해서 전쟁을 외부에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들어오는 것만 전수방어 했는데 이미 뭐 아베 정권 때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무기 수출도 2014년에 바꿨어요. 그때는 무기 수출 3원칙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수출하지 마라. 그러나 특별한 것만 수출해라. 이게 무기 수출 3원칙 했는데 그걸 바꿨어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어요. 일단 수출을 하고 적성국가 이런 데는 팔지 말라. 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법을 바꿔가지고 2016년도에 호주에서 프랑스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잠수함 12척을. 근데 그때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일본이 다 승리하는 것 같이 했다고. 그래서 일본, 프랑스, 독일 3파전 했는데 거의 다 일본이 딸 것이다. 그래가지고 호주 총리와 가서 막 악수하고 기분 좋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프랑스한테 뺏겼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튼 법을 바꿔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거야. 일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호주에서 현지 생산해달라. 호주에 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법이 허용 안 했어요. 네, 그것이 네. 결정적이었고 그다음에 호주는 은근히 핵잠수함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하고는 핵잠수함 기술을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에서 계약하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그래 한 5년 돼가지고 7,400원 물어주고 다시 계약 파기하고 미국하고 오커스 영국하고 동맹 맺었잖아요. 그래서 핵잠수함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잠수함 분야 말고도 일본이 기술력이나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일본을 품목이 우습게 있다면요. 하는 나라는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일본은 2차 대전 때 한국맘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군수를 네. 소극적으로 만들었을 테니까. 네. 근데 벌써 그렇게 그래도 기술력이 따라 올라왔다고요? 기술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독특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잠수함을 설령이 30년 이상의 최소한 이집트 이런 데는 40년, 50년도 써요. 그런 데는 남미 같은 데는 녹이 벌겋게 쓰니까 확실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 근데 일본은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잠수함을 16년 만에 교체했어요. 퇴역시켰다고. 그거는 두 개 가와사키하고 미쓰비시라는 회사를 계속 운용한 거예요. 인력, 시설, 기술을 유지한 거예요. 네. 그런 정도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신제품을 만들어야 또 그 공장이 돌아갈 테니까. 그렇죠. 공장이 돌아가고 인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제 그동안 북한 위주로 우리가 전력 건설해 왔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빼놓고 우리가 다 압도해요, 지금은. 네. 핵무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도 어느 정도 숫자도 다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함정 같은 거 수출 안 하면 우리 문 닫아야 돼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척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1척이에요. 정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퇴역 시기를 지금 몇 년씩 지금 늦추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심각한 문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더 생산을 못하면은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 지금 대우조선 하나오션은 공장 문 닫아야 될 상황이라고. 함정 수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양사가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건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유지한다는 건 국가 정책적으로 잘해야 된다. 일본의 좋은 점 그런 점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하고 전투기 F-15도 생산하잖아요. P-1, 엊그저께 포세이돈 우리 인수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거하고 거의 유사한 능력을 가진 P-1 해상 초계기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거의 대등 수준이다. 포세이돈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떤 건가요? 그 해상 초계기. 네. 네, 해상 초계기. 근데 그런 것들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 중에 하나거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일본을 우습게 하면 안 돼. 거기는 다 그 생산 인력과 시설을 다 유지하고 있다. 여차하면 가동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북한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 방산 중에 북한이 제일 불편해할 무기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제일 불편하게 할 무기는 일단 우리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무기보다.
네. 예. 전쟁은 돈 없으면 져요. 초전에는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금세 그거는 돈 없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북한은 우리. 그래서 우리하고 당할 수 없으니까 9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를 만들기. 그래서 비대칭 무기 우리를 경제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가장 세계에서 막강한 한미 동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비대칭 전력으로 개발한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히트 쳤잖아요. 핵 미사일 잠수함.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안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하노이로 와라 뭐 저 싱가포르로 할 수 있겠어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북한이 이제 15,000km를 날린다고는 뭐 화성 18호까지 이제 발사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미국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더굴 대통령이 한 말을 계속 우리 국민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데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 얘기 더굴 대통령이 하면서 핵무기를 가졌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속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 세계 핵을 통제하는 나라예요. 자기들 NPT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못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미군이 있단 말이에요. 28,500명이. 네. 근데 한미동맹이 있는데 야 내가 지금 핵무기 못 갖게 하는데 네가 가지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한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계속 핵무장하자는 얘기가 거의 70% 육박하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난감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보다 경제력이 5, 60배 뒤져는 나라가 지금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지금 쪼아대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전술을 배치해달라 우리 자체 핵무장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북한은 전쟁이라는 돈이 없으면 진다는 걸 다 알고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소위 말해서 상부 지휘부 10만 명만 잘 사고 나머지는 막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걸 유지하려고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하고 최근에 그래서 핵 잠수함까지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핵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핵무장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지금. 전 뉴스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북한이 툭하면 미사일 발사하잖아요. 어쩔 땐 뭐 일본 열도를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네. 참 드라마 같은 일인데 하도 자주 쏘니까 우리 이제 무뎌졌잖아요. 무뎌졌죠. 반대로 우리 미사일 사거리 지금 얼마까지 늘어났죠? 우리는 이제 미사일 2021년도에 네. 미사일 미국과 한미 미사일 협상해서? 측면 완전 해제됐어요. 해제됐습니까?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탄두 중량까지. 우리 그래서 그럼 우리 현무 5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탄두 중량이 8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정도 되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폭탄이 15에서 20킬로톤 사이예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우리도 거의 10톤, 10킬로톤 되니까 핵무기 수준의 그 폭발력 가진 거죠. 파괴력을. 근데 네. 우리는 핵탄두는 없죠. 그래서 왜야 뭐,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미사일 능력이 그동안 떨어졌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은 뭐 우리가 양질의 미사일, 그다음에 핵무기는 아니지만은 하시라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능력으로 키워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시험은 할 거 아니에요. 발사를. 발사하죠. 그저 시험 궁금해요. 발사하죠. 서해로 하면 중국이 뭐라고 할 거고 동해로 하면 일본이 뭐라고 할 거고. 지난번에 우리 뭐 몰래 합니까? 아니면 SLBM 뭐 우리가 2021년도 시험 발사했잖아요. 네. 안흥에서 쏴가지고 좌우 남해 쪽으로 했죠. 남해 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500km, 네. 우리 400km가 날려가지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00km지만 우리가 이제 미사일 사거리 해제됐으면 그렇죠. 사실은 이제 5,000km 이상의 ICBM 아니에요? 우리도 뭐 2, 3,000km는 쉽게 만들 텐데. 능력은 다 보유했어요. 시험을 능력 어떻게 보유는- 하는지 궁금해요. 몰래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국가 간의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런 건 실제 발사는 못 하는 건지. 실제 발사하려면은 해사기구에 다 알려야 돼요. 네. 알리고 항행 경보하고. 그래야 또 저 민항기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 안 됐을 때는 그 정도는 못 했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우리 해역 내에서 네. 그 남쪽으로 쏘고 그러면 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걸 북한 시험 안 하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나라나 막 환태평양 거기 뭐 네, 환초 네. 거기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줄여가지고 큰일 하죠. 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방사능 수출 200억 달러 달성하려면 근데 지금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방산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무기 사는 나라 14개 나라인가밖에 없고 또 히트 상품 몇 개만 잘 팔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거 좀 확대하려면 또 정부는 또 어떤 지원해야 되고 현장에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기업은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해야 돼요. 우리만의 노하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후속 군수 지원, 아까 MR로도 얘기했지만 네.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 성능 개량할 수 있는 전력 건설 수정 계획을 해주면서 생산하게 해줘야 되고, 생산 라인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언제까지 계속 만들어낼 거야? 그게 아니에요. 수출해야 된다, 이 수출. 그리고 이 그동안 방산 수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돈이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돈 벌어서 우리한테 기여를 하네? 그래야 투자를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이 호흡이 짝짝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는 일단 200억 달러 달성 목표, 그 다음에 2027년까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해서 세계 5위, 방산 수출 5위에 집어넣게 들겠다. 네. 세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이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방송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한양대 문근식 교수와 함께 우리 방산 산업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